사실 저희가 진료실에서 진료를 많이 하긴 하지만 정신건강 문제는 진료실 밖에서 해결해야 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트라우마 민감 사회 뭐 이런 사회가 돼야 된다고도 합니다. 마음 건강 민감 사회. 그러니까 마음의 건강이 그 사람의 의지가 나약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빨리 일상생활을 회복하고 싶다라고 하는 의지이기 때문에 옆에서 물어봐주고 적극 권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분들이 언제든 보통 사람들보다 더 쉽고 빠르게 정신건강을 좀 체크하고 필요하면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패스트 트랙 같은 시스템이 이 직역 안에서 직장 현장 안에서 좀 마련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실시간 재난안전정보방송 재난안전 119 안전토크 시간입니다. 오늘은 대한신경정책의학회 이해국 홍보위원장님과 얘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우리 이해국 교수님은 카톨릭의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로서 대한신경정신의학회 홍보위원장으로 활동하고 계신데 이 지난 그 10월 10일 정신건강의 날을 맞아서 보건복지로부터 근정포 상을 포장을 받으셨다고 들었습니다. 굉장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부의 그 정신건강 정책을 수립하는데 굉장히 그 중요한 혁혁한 공을 세우셨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이게 요즘은 많이 좋아졌지만 아직도 정신 건강에 대한 편견이나 차별이 좀 많이 있거든요. 사회적으로요. 그러다 보니까 해외 선진국들도 국가나 공공에서 정신 건강의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들을 하거든요. 그런 활동에 나름 전문가로서 열심히 좀 노력한 것을 주변에서 좀 좋게 봐주셨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래도 좀 굉장히 또 중요한 사회 안전을 위해서 그렇죠.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신데. 네, 맞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근정 포장까지. 네. 저도 처음 들어봤습니다. 그런 근정 포장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론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자, 마음 상태는 겉으로 드러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이게 뭔가 극단적인 선택으로 이어지기도 하는데 우리나라는 그 20년째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 1위라는 오명을 안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젊은 층의 자살률이 높아져서 굉장히 걱정인데요. 네, 맞습니다. 진료 보시면서 이런 사회적 분위기 체감하실 때가 좀 있으십니까? 사실 제가 진료실에서 정신과 진료를 한 지가 한 25년 정도 됐는데요. 최근 5년, 10년 사이에 나타난 현상 중에 가장 특징적인 거는 10대, 20대 젊은 층의 방문율이 엄청나게 늘어났다는 거예요. 근데 이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정말 엄청난 스트레스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런 스트레스를 해결할 수 있는 자원이 되게 부족하다는 느낌도 있고요. 그리고 20대인데 고립 청년들이 되게 많습니다. 고립 청년이요? 핵가족이다 보니까 부모 중에 한 분의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했을 때 바로 가족이 붕괴되면서 고립되어 살다 보니까 뭔가 심리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도움을 받을 만한 자원을 사회적으로 찾기가 되게 어려운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주 가벼운 정신건강 문제로도 아주 심각한 상태까지 진행이 되게 빠르게 되는 경우를 되게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 얼마 안 그래도 그 기사 같은 거 보면은 그 마약을 맞습니다. 20대 청년들이 10대, 많이 20대에서 주로 오는 친구들 중에 특징이 또 마약이나 도박이나 뭐 인터넷이나 뭐 이런 거에 중독되는 경우도 되게 많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사회적으로 건강하게 즐길 거리도 많이 부족하고 심리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때 도움을 요청할 자원도 많이 부족한 것이 지금의 이런 자살 문제나 이런 거하고 되게 연관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 교수님 이야기 듣기 전까지만 해도 왜 저렇게 이해를 못했거든요. 왜 이렇게 마약을 젊은 10대, 20대들이 하는가. 근데 이런 부분도 배경이 있네요. 네, 그럼요. 그렇습니다. 자, 그 최근 대한신경정신의학회에서 마음건강 톡톡 페스티벌 그 토크 콘서트를 개최했는데 컨셉이 내 친구를 소개합니다가 있다고 하던데 이게 어떤 취지의 행사였고 사실 내 친소라고 하면 저희 좀 젊었을 때 유행했던 방송 프로그램에서 따온 건데요. 사실 저희가 진료실에서 진료를 많이 하긴 하지만 정신건강 문제는 진료실 밖에서 해결해야 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환자하고 치료자하고 같이 친구가 돼서 진료실 밖에서 서로를 응원하고 지지함으로써 좀 인식을 높이자 뭐 이런 취지로 작년에 처음 했고요. 올해는
교사나 뭐 소방관이나 연예인들처럼 좀 특수하게 정신건강의 어려움을 더 겪는 분들과 진료실 밖에서 어떻게 서로를 도울 수 있을지를 방법을 찾기 위한 토크쇼 이렇게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제 스킨십을 계속 그렇죠. 나눌 수 있게끔 그렇죠. 고립되지 네. 않게. 네, 그럼요. 그렇군요. 진료실을 벗어나서도 저희가 전문가가 네. 뭔가 역할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모범 사례를 좀 만들고 싶었습니다. 네. 굉장히 또 좋은 취지였던 것 같은데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직업군에 따라 겪는 정신건강 문제에 관해서도 솔직하게 얘기를 나눌 시간을 네. 가졌다고 하셨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직업군으로 교사, 소방관 그리고 연예인을 꼽으셨어요. 네네네. 그 특별한 뭐 이유가 있으십니까? 제가 최근에 가장 많이 늘어난 환자분들이 10대, 20대라고 말씀을 10대, 20대. 드렸었는데요. 네. 직업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최근에 가장 많이 늘어난 직업군 중에 한 분이 교사들입니다. 네. 공무원분들도 많이 늘어났지만 교사분들도 되게 많이 늘어났는데요. 네. 그래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저희가 옛날에 들었던 학교랑 분위기가 너무 다른 거예요. 소위 이제 공교육이 무너진다 이런 얘기를 예.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교사와 학생의 관계가 스승과 제자의 관계라기보다는 약간 소비자와 판매자의 관계처럼 변하는 느낌들이 있고요. 그러면서 교사분들이 이전과는 다른 다양한 감정 노동에 시달리고 있는 것을 발견을 저 하게 때만 됩니다. 하더라도 약간 라떼라고 할 수 그렇죠. 있지만 정말 네. 선생님 그림자도 밟지 말라고. 그럼요. 정말 저는 그랬는데 요즘은 진짜 네. 생산자 맞습니다. 소비자의 그런 관계라니. 맞습니다. 가슴이 그래서 아프네요. 교사의 말 한마디, 태도 하나하나에 대해서 예. 학부모의 컴플레인을 받기도 하고 이런 일들로 인해서 교사분들이 받는 감정적 스트레스가 엄청 심하고요. 네. 사실 소방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생각해 보면 여기가 재난 방송이긴 하지만 수많은 재난을 보도하시면서 거기엔 항상 소방관들이 그 현장에 계시잖아요. 늘 계시죠. 그러면 네. 저희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TV로만 봐도 끔찍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매번 소방관 분들은 직업적으로 그 현장에 출동해서 그들을 보고 경험을 하시잖아요. 근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소방관들은 강하니까 트라우마 반응, PTSD 이런 건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왔던 것 같아요. 네네. 그런데 이들이야말로 정말 이 재난에 노출되고 심리적 외상에 계속 노출이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늘 긴장 그럼요. 속에 살고 계시는 거죠. 네. 5분 대기조처럼.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그동안 관심을 두지 않았었고 네. 하지만 실제 보니까 너무 심각하더라.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한 같은 어떤 입장을 가지고 만들어 보려고 했었고요. 예. 연예인 분들 같은 경우에는 화려한 면만 보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어떤 교수님 이런 얘기하세요. 연예인이야말로 정신의료의 소외계층이다. 우리나라 같은 진료 환경에서 예. 연예인 분들이 좀 더 프라이빗한 어떤 조건에서 진료를 한다는 건 훨씬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정신건강 문제를 쉬쉬하고 숨기고 그리고 또 과도한 대중의 관심을 받다 보니까 조금만 실수해도 댓글이나 사회적 비난에 노출이 되면서 정신적으로 되게 힘들어지는 경우가 많은 것을 보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뭐 그 연예인분들도 공황을 겪는 분들이 그럼요. 뭐 한두 분이 아니시잖아요. 네네. 그리고 예. 사회적 비난에 너무 취약하다 보니까 예. 어디 가서 얘기도 못 하고요. 예. 그래서 되게 힘든 분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뭐 어디 가서 뭐 연예인 걱정하는 거 아니라고 얘기하는 부분도 있지만 네네, 그럼요. 예. 오히려 치료를 받기가 되게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죠. 그렇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또 방금 말씀하셨던 소방관 분들 얘기도 하셨는데 이 각종 재난 현장에 투입되는 소방관은 이게 트라우마 즉 고위험군에 속하는 직업군이라고 하는데요. 최근 이태원 참사 현장을 지원했던 소방관 중에 아직도 잊히지 않는 기억에 힘들어하고 있는 분이 계시다고 합니다. 준비된 뉴스 함께 보시죠. 3년 전 그날 이태원 참사 현장에 출동했던 구급대원 김종수 씨. 아직도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장면이 있습니다. 임시 안치를 공가 했는데 거기서 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걸 강제로 나오게 할 수도 없는 거고. 같은 곳에서 심폐소생술을 했던 정준경이도 그날의 사이렌이 잊히지 않습니다. 소리는 거기 안 가도 이렇게 환청처럼 이렇게 들려올 때도 많습니다. 이런 기억은 시간이 지날수록 선명해졌습니다. 그런 걸 생각할 시간 엄두조차도 못 냈었는데 한 3개월 정도 후서부터 좀 더 색깔이 진해진다는 느낌은 들었어요. 사건으로부터 6개월 이상 지나 발현하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지연성 PTSD라고 부릅니다. 사건 직후에 우울감 등 증상이 나타나는 일반적인 PTSD와 달리 언제 증상이 나타날지 모르기 때문에 대처가 더 어렵습니다.
이게 한참 시간이 더 나타나니까 PTSD라고 생각을 안 하고 있는 환자분들이 그렇게 연결을 못 짓고 놓칠 수가 있다는 거죠. 소방청과 경찰청은 참사 직후 1차 심리 상담을 지원하고 지속적인 상담도 권고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쉽게 응하기 어렵다고 토로합니다. 시간적 여유나 그리고 인력이 이렇게 충분한 건 아니거든요. 제가 오늘 하루 일했어도 내일 또 근무를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최근 참사 현장에 투입됐던 소방관 2명이 잇따라 목숨을 끊은 이후 소방청은 참사 이후 3년 만에 2차 심리상담 지원을 시작했습니다. KBS 뉴스 최혜림입니다. 네, 이렇게 또 2차 심리 상담 지원을 하신다고 하시는데 이 참사 이후 3년이 지났는데도 뭔가 마음의 고통을 받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먼저 이 트라우마의 정의가 뭐고 정신적, 신체적으로 또 뭐 어떤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는 겁니까? 모를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트라우마는 말 그대로 외상입니다. 근데 그 외상이 심리적 외상이라는 거죠. 네. 갑작스럽게 정말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 있거나 개인의 안전을 뭐 급격하게 이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들을 직접 경험하거나 노출이 되고 나면 예. 이게 그 사건만 기억이 나는 게 아니라 그 사건과 관련된 감정이 그대로 저장이 됩니다. 감정이요. 네, 그러면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잊혀질 수 있겠지만 그 감정은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 남아서 그 당시로 그 사람의 시간을 되돌려버리는 효과를 가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경우에는 처음에는 뭐 소방관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직업적으로 그것을 계속 억누르면서 일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그 감정 기억이 강하게 남아있게 되면서 시간이 지난 상황에서 엉뚱한 상황에서 그 감정이 표출되는 그런 이게 지연된 억누른 스트레스가. 게 문제가 될 수 있군요. 그럼요. 그래서 소방관 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예. 자기가 일도 다 하고 있는데 왠지 짜증이 많아지고 뭐 왠지 화를 많이 내게 되고 그리고 사소한 다른 사람의 감정에 대해서 되게 뭐 개의치 않고 예. 아주 쉽게 생각해 버림으로써 가족 관계나 이런 것들이 망가지는 경우도 공감 있다는 능력이 이야기. 떨어져 그럼요. 버리면서. 그렇게 되는 경우도 지연된 스트레스 반응이랑 트라우마 반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그때 당시 그분들은 내가 왜 이러지 모르고 막 모르죠. 예, 사회 네. 관계도 틀어지고. 직업적으로나 성격적으로나 네. 이런 것들을 표출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닌 상황에서 더 억압을 하게 되는 거고요. 예. 그리고 뭐 바쁘고 수습을 하느라고 그 감정을 바라보고 달랠 만한 시간의 기회를 가지지 못한 경우에 오히려 더 지연된 트라우마 반응 PTSD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트라우마랑 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는 같은 겁니까? 좀 다른 겁니까? 보통 우리가 스트레스와 트라우마, 네. 스트레스성 적응 장애와 PTSD 이렇게 나눠서 이야기합니다. 네. 예를 들어서 우리 진행자님도 막 직장 상사가 막 괜히 괴롭히거나 뭐 예. 일을 과도하게 시키면 그게 사실 트라우마라기보다는 엄청 스트레스죠. 스트레스죠.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생길 수 있는 다양한 압박감, 부담감을 스트레스라고 하는 막 반면 약간 심장이 네, 그렇죠. 조여오는 느낌이 듭니다. 갑자기 길을 가다가 예. 누군가가 막 칼을 들고 나를 위협하면 그거는 스트레스라고 할 수 없죠. 그건 트라우마입니다. 트라우마. 예, 네. 그래서 트라우마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위협받을 정도의 갑작스럽게 큰 충격이 올 때를 트라우마라고 하고요. 그러다 네. 보니까 그 감정과 스트레스의 정도가 너무 커서 오랫동안 지속이 되면서 다양한 회피 증상이나 이런 것들을 나타낼 수 있는 게 PTSD고요. 네. 스트레스는 뭐 좀 쉬거나 뭐 좋은 사람을 만나거나 내가 평소에 하던 좋은 일들을 함으로써 쉽게 풀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스트레스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 병이 될 수 있지만 PTSD는 정말로 적절하게 다뤄주지 않으면 정말 큰 병으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네. 더욱더 관심을 가져야 돼요. 트라우마, PTSD. 네. 근데 이거를 사람들이 잘 모르니까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이게 내가 왜 그렇죠. 이러지? 네. 그렇다고 제가 병원 갈 생각은 잘 안 하잖아요. 네. 그냥 먹고 짜증나서 커피 한 잔 마시고 뭐 담배 한 대 태우시면서 네. 뭔가 스트레스를 그냥 네. 그 스스로 그냥 자위하면서 그냥 네. 보내시다 보면 이게 하루 이틀 그렇죠. 시간이 지나면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병원에 꼭 가야 되는 경우는 이제 일상생활 기능에 문제가 생길 때 꼭 병원에 가셔야 됩니다. 트라우마와 관련해서 이유 없이 계속 짜증이 나고 뭐 악몽을 꾸고 그 사건이 기억 속에서 계속 재현이 되면서 네. 그로 인해서 일상생활에 집중력이 떨어지거나 뭐 여러 가지 특정 그 트라우마랑 관련된 상황들을 계속 회포함으로써 내가 해야 될 거를 못하게 되면 병원을 찾아서 치료를 받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렇군요. 예, 소개된 그 소방관 사연도 그렇지만 그 세월호 생존 학생의 6%가 사고를 겪고 2년 6개월이 지나서야 그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호소하기도 했고 네. 수십 년이 지난 뒤에도 발현될 수 있다. 이런 네, 또 맞습니다. 연구도 네, 있었는데요. 일반적인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지연상 그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는 요것도 차이가 있습니까? 네, 그럼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6개월 이내에 대부분의 스트레스 반응이 트라우마 반응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6개월. 네. 왜냐하면 사건에 의한 트라우마에 의한 증상이기 때문에 트라우마가 발생하고 나서 시간이 지나면서 사실은 조금씩 기억과 감정이 잊혀져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2달, 3달 사이에 심각한 증상이 예민하고 뭐 자꾸 그 기억이 떠올라서 일상생활이 잘 안 되고 잠도 못 잠을 자고 밥도 못 먹고 집중도 안 되고 뭐 여러 가지 죄책감이나 분노 감정에 시달리는 게 사실은 급성 PTSD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오히려 초반에 뭔가 내가 해야 될 일이나 직업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트라우마에 대한 감정 반응을 억압을 하는 경우에 한 6개월이 지나면서 이제 그런 반응이 올라오기 시작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옆에서 보면 야 사건이 지났는데 왜 너 아직도 이러고 있어?라고 하는 생각으로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또 이런 것들이 억압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연이 되다 보면 오히려 현재 일과 상관없는 사소한 자극이나 아니면 아주 사소하게 지난 트라우마랑 연결돼 있는 그런 자극에 의해서 공포 반응이나 불안 반응이 급격하게 올라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주변에서 볼 때도 공감받기 어렵기 때문에 더 치료를 찾지 못하게 돼서 더욱더 심각해지는, 그래서 주변의 공감을 못 받기 때문에 지연된 트라우마 반응에서 자살 사고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쉽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6개월, 1년, 2년이 지났어도 계속 관심을 가져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럼 이 오랫동안 트라우마에 시달리면 그 뇌에는 어떤 영향을 미쳐요? 그럼요. 생각을 해보시면 어제 트라우마 사고가 났는데 1년이 지났지만 마치 어제 사고가 난 것과 같은 트라우마 반응을 1년, 2년 동안 계속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기억을 저장하는, 지금 저 사진에 보면 저 사진에 나타나고 있는 부분들이 소위 이제 그 편도라고 하는 공포 감정을 저장하는 부분들은 훨씬 더 과하게 활성화가 되고요. 그리고 공포 반응을 좀 억제해야 되는 전두엽의 기능은 떨어지는 그런 반응이 나타나게 됩니다. 다음을 보시면 아마 다른 사진도 있을 텐데 이건 이제 소위 우리가 이제 기억을 저장하는 해마라고 하는 부위인데요. 보시면 PTSD가 있는 환자분들에서는 저런 해마의 그 기능뿐만 아니라 부피 자체가 작아지게 됩니다. 좀 뭔가 좁아지네요. 오래된 기억을 지우고 새로운 현실에 좋은 기억을 저장을 해야 사실은 이게 트라우마에서 벗어날 수 있는데 저렇게 해마의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현재의 즐거운 기억을 저장하는 능력은 떨어지는 반면 과거의 기억들이 계속해서 재현이 되면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병적인 상태가 지속되게 되는 것이죠. 저게 딱 뭐 저렇게 보이네요. 네, 그렇군요.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그 1년 뒤에도 트라우마 치료를 받았던 소방관이 1,300명이나 된다고 했는데요. 재난이나 대형 참사에 투입되는 소방관들 이 업무 특성을 고려한다면 이거 진짜 이 부분 대책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이거 직업적인 이거 어쩔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게 그 일반 사람들은 집에 가서 쉬는 게 재충전이라면 소방관들은 일을 하면서 받는 그 트라우마 스트레스가 엄청나기 때문에 아예 근무 시간에 휴식을 포함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라는 것이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직업 활동 자체가 기본적으로 트라우마가 높기 때문에 이분들은 언제든지 이런 감정적 곤란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걸 회복하는 것들이 아예 프로그램 그 업무 안에 반영이 되면 좋겠다라는 거고, 그리고 사실은 비슷한 경험을 이해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동료들이에요. 그래서 동료 상담이나 동료 지원이나 이런 동료들이 치유하는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드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렇군요. 앞서 교사 그리고 연예인의 정신 건강도 관심 있게 살펴야 할 직업군이라고 또 한번 언급해 주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스트레스와 트라우마를 구분하지 못해서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치기도 한다고 하셨습니다. 스트레스라 이 트라우마 이건 또 어떻게 다릅니까? 네, 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일상적으로 받는 부담이나 압박감을 스트레스라고 하고요. 일상에서 쉽게 생각할 수 없는 예기치 않은 급작스러운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도 있는 큰 충격을 이제 트라우마라고 합니다. 그럼 결국은 그렇게 보면 이제 스트레스는 일상에서 오는 작은 압박감이기 때문에 누적이 되면 좋지 않지만 일상적으로 스트레스를 관리하기 위한 다양한 그런 활동들을 함으로써 사실은 충분히 스트레스 반응을 예방을 할 수 있는 반면 트라우마는 아무리 예방을 한다고 해도 한번 크게 오면 쉽게 더 이제 그 붕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트라우마 같은 경우에는 조기에 증상을 발견해서 전문적인 치료나 상담을 받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할 수 지금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병이든 조기 치료가 굉장히 그렇죠. 중요한데 맞습니다. 트라우마는 뒤늦게 증상이 발현되기도 한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네. 그 어떤 때 병원을 찾아야 좀 치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 네, 말씀드린 대로 일상생활을 기준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일상생활에서. 네. 네. 예를 들어서 뭐 하루에 두세 번 정도 그 당시 기억이 재현이 되고 그때마다 조금 공포감이 느끼지만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바로 복귀를 하게 된다면 모르겠는데 지속적으로 트라우마와 관련된 기억과 감정이 지속이 돼서 내가 일상생활을 하지 못할 정도, 주부라면 뭐 직장인이라면 본인이 해야 될 일들에 중요한 지장이 생기면 바로 치료를 받으셔야 됩니다. 악몽이 심해서 잠을 못 자도 그럴 수 있고 네. 트라우마에 대한 기억 때문에 주의 집중력이 떨어져 일을 하지 못할 수도 있고 그리고 트라우마의 기억 때문에 그 대인 깊이나 뭐 활동에 대한 깊이가 심해서 전체적으로 기력이 떨어질 수도 있고 이럴 네. 때는 그런 조짐이 나타날 때는 반드시 전문적인 치료를 찾으셔야 돼요. 근데 그 주변 사람들이 좀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좀 스트레스 받아서 그래, 그렇죠. 좀 괜찮아. 네네. 그냥 좀 시간 지나면 네네. 괜찮아질 거야.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네. 갑자기 병원을 간다고? 정신과를 간다고? 막 이러면, 에? 그럼요. 이런 분위기, 이런 반응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그거를 예. 우리가 트라우마 민감 사회 뭐 이런 사회가 돼야 된다고도 합니다. 마음 네. 건강 민감 사회. 그러니까 마음의 건강이 그 사람의 의지가 나약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빨리 일상생활을 복귀하고 싶다라고 하는 회복하고 싶다라고 하는 의지이기 때문에 옆에서 물어봐주고 적극 권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저 같은 경우는 네. 뭐 최근에 굉장히 큰 뭐 사고들도 네. 사건 사고들 많았잖아요. 그 비행기 네, 그 네. 무한 참사 났을 때 그 이후로 네. 예전에는 그 공항 가는 게 굉장히 즐거웠는데 네네네. 좀 약간 그 부담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요. 요건 네네. 뭡니까? 스트레스예요? 뭐 약간 트라우마예요? 뭐 어떤 이제 부분이? 간접 트라우마 경험이라고 할 수 있고요. 예. PTSD까지는 아니지만 그런 큰 사회적 재난이 있을 때 네. 그것을 목격한 뉴스를 본 일반 국민들도 마치 PTSD와 유사한 증상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죠. 너무 끔찍하고 너무 안타깝고 그렇죠. 예, 막 그런 마음이 네. 드니까 근데 이제 자꾸 일상생활이 생각이 안 나요. 될 정도는 아니지만 분명히 비행기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이용할 때 약간의 제한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뭐 상담을 한번 해보고 내가 이런 마음을 느끼는 것이 자연적인 건지 아니면 어떤 병적인 건지에 대해서 확인을 받고 누구든 그럴 수 있고 그러니까요. 그럴 저뿐만 아니라 모든 뭐 대다수 누구든 그럴 수 국민들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 마음을 느끼고 있지만 이걸 해소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내가 하고 있다라는 거를 찾는 것만으로도 좋아질 수 있어요. 진짜 예전에는 뭐 면세점 가거나 아니면 그렇죠. 기내식 먹는 그 네네네. 느낌에 네네. 기분이 좋았는데 지금은 그때 그 네네. 사고가 딱 떠오르거든요. 네네네. 근데 오히려 그럴 예. 때 안전을 잘 갖추고 그런 마음이 안심이 되는 상태에서 비행기를 다시 이용하고 이용함으로써 아무 사고 없이 내가 재밌고 즐겁게 잘 여행을 했다라는 기억을 가지고 계속 좋은 트라우마에 기억으로. 대한 기억을 줄여나가는 것이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제가 말씀 중에 제가 상담을 좀 해버렸는데. 네. 또 그 질문 또 이어가 보자면 네. 교사, 연예인 이런 네. 분들은 또 정신적 노동 강도가 굉장히 높고 네.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큰 직업인데 그렇죠. 이런 점을 감안해서 시스템 안에서 체계적으로 뭔가 정신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근본적인 해법 이런 거 없을까요? 뭐 그 소방관 분들도 네. 말씀해 주시긴 했는데요. 이 사실 직업군은 어떻습니까? 교사 연예인의 공통점이라고 하면 이렇게 일반적으로 정신과를 잘 안 찾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점이에요. 네. 하지만 다르게 생각하면 교육 환경의 변화와 그리고 SNS나 디지털 미디어의 어떤 전체적인 확산 때문에 훨씬 더 주변에 안 좋은 비난이나 그런 외상적 사건에 노출될 위험들은 엄청 커졌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하지만 또 이분 두 직종 같은 경우가 여기에서 무슨 안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 그 미치는 영향이 엄청나게 크다는 거예요. 교사에게 안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 교실 전체, 학교 전체가 영향을 받고 연예인 분들에서 안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 그를 좋아하는 팬들이나 시민 사회, 대중의 인식 자체가 부정적인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네. 이분들이 언제든 보통 사람들보다 더 쉽고 빠르게 정신 건강을 좀 체크하고 필요하면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패스트 트랙 같은 시스템이 네. 이 직역 안에서 직장 현장 안에서 좀 마련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조금 현실적으로 좀 네. 대책 마련이 좀 돼야 될 것 같은데요. 네네. 좀 그런 게 그리고 안타깝. 사실은 근본적으로 네. 정신과 상담이나 아니면 어떤 마음 건강에 대한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조금 더 자연스러운 일이 되면 좋겠어요. 아직도 정신과를 찾고 네. 정신 건강의 문제로 상담을 받는 게 되게 마음이 나약하다 이렇게 바라보는 편견이나 시각이 약 먹지 있거든요. 마. 그 약 그렇죠, 먹으면 맞습니다. 일상생활 못해. 네, 그렇죠. 막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이 네. 많다 보니까. 근데 그러려면 결국은 대중의 인식이 좋아지려면 네. 국가에서 조금 더 정신 건강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편견을 줄이기 위한 네. 정책 투자나 신체 건강뿐만 아니라 마음의 건강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인식 전환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또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들이 주축이 되어 사람들과 함께 달리는 행사가 있다고 합니다. 이 11월 16일 경기도 하남시에서 열린다고 하던데요. 이 행사 어떤 행사인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사실 마인드런 페스티벌이라고 이번 그 정신건강 달리기 행사인데요. 사실 마인드런이요? 네, 그러니까 마음으로 달린다, 마음을 위해 달린다,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예. 사실 마인드런이라고 하는 모임이 먼저 시작이 됐습니다. 코로나 시기 거치면서 저희 의료진들도 되게 많이 힘들었잖아요. 예. 그러면서 이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들이 야 우리 모여서 우리의 이 정신건강과 신체 건강을 챙기기 위해서 좀 모여서 일단 뛰자라고 시작을 했고요. 코로나 팬데믹 때 이걸 시작을 하신 거치면서, 거예요? 네네네. 그러면서 사실은 근데 이제 그런 좋은 행사를 KBSN 측에서 우리 한번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행사로 한번 준비를 해보자라고 제안이 돼서 저희가 이번에는 마인드런 페스티벌 그래서 마음의 힘이 필요할 때 나는 달린다. 뭐 이런 슬로건으로 저희가 저희 대한신경정신의학회 그리고 KBSN 푸른나무재단 아침편지재단이 함께 주최를 하는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이제 그 달리기 행사를 마련하게 된 겁니다. 그 하남시 그 미사 경정공원. 네. 그 아나운서분도 아직 아이가 어리시면 꼭 가보셔야 되는 아주 훌륭한 장소 중에 하나입니다. 아, 그래요? 네, 조정 경기장이 호수같이 있고요. 네, 지나가면서 가끔 그럼요. 근데 보면은 들어가 보시면 예. 우리나라에서 거의 제일 큰 잔디 공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거기서 펼쳐지고요. 네. 5km, 10km 두 개로 나눠서 펼쳐지게 되는데 네. 단순히 달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마음 건강, 정신 건강과 관련된 다양한 정시나 전시, 상담, 부스 이런 것도 와, 마련돼 좋다. 있고 아니, 왜냐면 보통 엄청나게 많은 또 기념품이 기념품까지요. 마련돼 있습니다. 네. 굉장히 혹하게 만드시는데 이게 보통 보면 그 요즘 달리기 많이 그럼요. 하시잖아요. 네네네. 그것도 다 마음의 건강을 위해서 또 그럼요. 하는데 네네. 특히 여기 이 대회는 정말 정신과 의사 그렇죠. 선생님들의 네, 또 맞습니다. 상담을 또 네, 받으면서 그럼요. 네네. 굉장히 여러 가지 네네. 긍정적인 효과들이 많겠네요. 네, 그럼요. 네. 그 사실 달리기는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달리기 위해서 몸을 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사실은 다른 생각을 할 겨를이 없어요. 명상이라고 하는 게 한 가지에 집중한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달리기는 결국 움직이는 명상이라고 할 수 있고요. 달리기를 함으로써 실제로 세로토닌이나 엔돌핀, 도파민 같은 우리 정신 건강에 좋은 호르몬들이 네. 많이 분비가 되기도 하고 네. 또 스트레스 물질인 코르티졸이 또 감소하는 효과도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고 있어서 네. 이번 행사를 통해서 일상생활에서 좀 마음 건강을 위해 뛰는 그런 습관을 새로 만들자고 하는 그런 좋은 취지도 갖고 있습니다. 뭐 일석이조, 삼조, 사조네요. 그럼요. 네, 그럼요. 예, 예. 기념품도 있기 때문에 그죠. 일석삼조 사조가 됩니다. 네. 그리고 뭔가 이 생사는 뭐 기록이 한 경쟁 이런 것들이 아니고 그럼요. 네. 우리 모두의 정신 건강 예. 그리고 정신 건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의 회복을 지지하고 응원하는 그런 사회적 메시지도 갖고 있고요. 네. 아무튼 오시면 잔디밭이 좋고 조정 경기장이 좋고 또 단풍의 산도 볼 수 있어요. 단풍에. 네네. 왜냐하면 그 뛰시는 분들이 네. 그런 좀 경치 좋고 이런 데면 더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그럼요. 그럼 더 참가도 많이 네, 하시겠네요. 그럼요. 이 장소 자체를 예. 구하는 것도 아주 어려운 일이었고요. 예. 아무튼 많이 들어오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그 앞서 고립 청년 이야기도 했었잖아요. 네네네. 그리고 또 청년들도 밖에 나와서 조금 네네. 좋은 공기 마시면 네네, 그럼요. 많은 네. 분들과 좀 스킨십을 나누면서 네, 그럼요. 하면은 좀 마음도 저도 열리고. 제 환자분들 중에 너무 나이 드신 분들은 안 되겠지만 젊은 분들한테 열심히 그 신청하는 그 창도 보내드리고 열심히 참석하라고 지금 막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마인드런 굉장히 또 의미가 있는 네네, 행사인 것 그럼요. 같은데 네. 또 KBSN과 또 함께 이번에 한다고 그럼요. 하니까 네. 더 좋은 취지로 많은 분들이 함께 또 즐기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게 가을의 정취를 느끼며 달리다 보면 뭔가 몸도 마음도 네, 뭐 그럼요. 힐링이 되긴 하는데 네. 건강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그럼 달리기하고 그 뇌와 마음의 달리기가 어떤 좀 건강 좋은 시그널을 주나요?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 그러니까 우리 그 몸에 좋은 호르몬과 나쁜 호르몬이 있습니다. 나쁜 호르몬 중에 가장 나쁜 게 코르티졸, 스트레스 호르몬이고요. 좋은 호르몬 중에 뭐 세로토닌, 도파민, 엔돌핀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네. 달림으로써 이런 좋은 호르몬 분비가 많아지고 나쁜 호르몬 분비가 줄어든다라는 과학적 연구 결과가 있고요. 네. 그리고 뭐 다양한 그 우울증이나 불안장애, 불면증 같은 것도 햇볕을 쬐무고 몸을 움직임으로써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네. 정말 말씀드렸듯이 정신 건강에 가장 좋은 신체 활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 그 정말 저희 전국 각지 대한민국 굉장히 또 멋지고 아름다운 네, 곳들이 그럼요. 많다 보니까 네, 네. 또 간단하게 또 그냥 시작하기 너무 그럼요. 시작이 쉽잖아요. 네. 예. 아, 그렇군요. 달리기. 이 보니까 코스가 두 가지였었어요. 네, 보니까 네. 5km, 10km마다 네, 이렇게 네. 코스가 있는데 이게 단순히 뛰는 거리만 구분하진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 두 개 코스마다 뭔가 그 정신 건강에 도움이 될 만한 포인트가 있다면 네, 네. 또 특히 이게 다른 그냥 달리기랑 다르잖아요. 마인드런이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참여하는 단체나 후원하는 곳들도 다 건강이나 정신 건강하고 관련된 기관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고요. 예. 상담을 할 수 있는 버스, 오. 그리고 어떤 심신을 좀 릴렉스 할 수 있는 그런 또 시설을 갖춘 버스 이런 것들이 또 그날 동원이 되고요. 그리고 전문가 단체에서 부스를 설치해서 필요하면 정보 제공을 하고 상담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뭐 그리고 뭐 다양한 체험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스도 또 한 있겠죠. 가지 네. 또 뭐 정신 건강에 도움이 되는 또 연예인의 공연도 저희가 준비를 했기 때문에 예. 볼거리와 즐길거리, 체험할 거리가 되게 많은 정신 건강에 특화된 달리기 행사라고 보시면 돼요. 딱 저 경기장 주변을 이렇게 돌면서 네, 그럼요. 좋습니다. 네. 네. 자, 5km, 10km 코스까지 함께 또 보셨는데요. 자, 그러면 그 마인드런에 참여하고 싶은 분들은 어떻게 신청하면 되겠습니까? 네. 이게 11월 16일이잖아요. 네, 얼마 남지 않았고요. 네. 일요일입니다. 그 마인드런이라고 어떤 검색창이든 SNS든 검색을 하시면 가장 상단에 바로 홈페이지로 연결이 됩니다. 그럼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간단한 인적 사항만 입력을 하시면 바로 신청이 됩니다. 그럼. 물론 이제 다양한 그 멋진 장소와 기념품이 있기 때문에 소정의 참가비는 있고요. 어디든 뭐 없는 데 없잖아요. 근데 하지만 뭐 참가비를 몇 배 능가하는 엄청난 즐길거리, 볼거리, 기념품이 있기 때문에 네, 네. 후회하지 않을 거라고. 그 상담 제가 부스가 자신 있게- 체험 부스 네, 다- 체험 부스 다 있습니다. 아, 그 네. 정말 왜냐면 보통 이게 달리기를 하시는 분들, 러닝을 또 좋아하시는 분들은 네. 그 건강에 대해 굉장히 네, 네. 신경을 많이 쓰시는 네, 분이 네, 있는데 그냥 육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여기 마인드런에 오시면 정신적 건강까지 네, 예, 육체와 정신을 혼혈일치할 수 있는 네, 네, 맞습니다. 최고의 예, 페스티벌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네, 네, 드는데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마인드런. 그게 또 코로나 이후에 또 그럼요. 의사 선생님들이 네, 이렇게 네. 시작했다고 하니까 더 의미가 있는 것 네, 같습니다. 의미가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모든 출연자가 도전하는 이 30초 안전 챌린지 네. 순서입니다. 네. 30초, 너무 스트레스 받지 30초, 마세요. 네.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편안하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네. 네. 자, 모든 국민이 평소에 마음 튼튼 뭐 정신 건강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뭐 수칙을 알려주시면 네, 네, 굉장히 네.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이거 마인드런에서 가면 다 알 수 있는 것들을 네, 그럼요. 이죠? 네. 네. 뭐 제가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예.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어허. 이제 보건복지부와 함께 네. 그 캠페인으로 하고 있는 메시지 있는데 메시지 그걸 있어요? 좀 소개해드리면 좋을 알겠습니다. 것 자, 같습니다. 그러면 30초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멈추고 잠시만요. 아직 시간 이제 시작이에요. 네. 자, 이제부터 시작합니다. 네, 멈추고 마주하자. 잠시 일상을 멈추고 자신의 마음에 살필 여유를 갖자는 거고요. 두 번째, 연결하고 요청하자. 혼자 견디려 하지 말고 주변 누구든 무엇이든 연결하고 도움을 요청하자. 세 번째, 함께 움직이자. 스트레스가 저절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몸을 움직이는 것, 함께 움직이는 것부터 함께 시작하자입니다. 네. 굉장히 시간이 충분했습니다. 네. 과였나요? 네, 네. 성공하셨습니다. 네, 네. 네. 자, 그럼 그 마인드런 함께 행사하면서 이런 것들을 다 같이 네, 그럼요. 할 수 있는 네, 네. 부분들이 있는 거잖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해국 대한신경정신의학교의 홍보위원장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